반갑습니다. 이제 KMI의 박한선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유랑 선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또 여기에 인쇄된 자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료들이 다 구글링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글링 안 하고 구글링해서 안 나오는 데에서도 구글링해서 나오는 자료만큼 그 이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오는 독일, 그죠? 잘 안 나오죠 자료가. 그리고 벨기에 잘 안 나옵니다. 네덜란드 포럼은 많이 하지만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합니다.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노르웨이, 핀란드, 야라 버클랜드 이거는 벌써 3년, 4년 전에 자료죠.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공개한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큰 틀에서 IMO에서 좀 아까 우리 김정수 교수님 그 해양대학에서 아주 멋진 비전을 갖고 또 그런 우리 시험 인증센터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많은 IMO 문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표준이 우리가 만든 표준이 또 세계적인 표준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내년도 R&D 오면은 예타 통과돼서 그거 하면 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행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가서 보면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그 유엔 해양법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해양법에 선장의 의무가 가장 큰데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구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의무를 유엔 해양법에 두고 있죠. 환경 보호나 안전에 관한 조항들이 유엔 해양법에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솔라스 마폴 또 관련된 IMO의 그 맨더터리 협약들이 가지를 쳐서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선장의 의무, 선장이 없는데 뭘 의무를 누구한테 부과할 겁니까? 이거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위원회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각 국가들이 인접한 국가들의 그러면 책임, 보험, 해양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어디서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부터 이제 그 라이어빌리티 문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해서 2023년까지 작업을 해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고요. 뭐 인적 요소, 선원 복지, 뭐 선원에 미치는 영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 요원이라는데 그 용어 자체가 적합한 건지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지금까지 쓴 거는 오퍼레이터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부터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업무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선장님 그러면 선장님은 선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부터 이제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법률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MSC하고는 별개로요. 물론 협력은 하겠지만은 그리고 보면은 이제 MSC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선원 문제라든지 그 책임 문제라든지 보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운용 서비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세컨 스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기로 한 게 뭐냐 그러면 시험적으로 이제 여기서 마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서 그 오토노미 레벨 그러니까 자율운항의 등급을 정했고요. 잠정적으로 그 정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솔라스 마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안전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스코핑하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뭘 하냐 그러면요. 올해 12월 달에 MSC 100차 회의가 있는데요. 임시 지침서를 가지고 논의할 겁니다. 테스트 베드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이게 벌써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뭐 이 규정을 갖다 놓고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 그래서 마스, 어토노머스 서페이스십이라고 있는데 물리에 떠다니는 배를 그러면은 적용을 할 거냐, 안 적용할 거냐. 이 그림 하나 갖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IMO에서 논의를 할 때요.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해서 썼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안 했습니다. 스마트 그 디지털 선박, 뭐 또 스마트십, 스마트 자율주행 선박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헷갈렸었는데 그것을 IMO에서 우리나라에서 예타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해내렸던 게 제가 자율주행 선박,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율주행 선박 했다가 주행이라는 거는 선박이 안 맞으니까 운항으로 바꿔서 자율운항 선박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그게 그냥 자율운항 선박해서 우리나라는 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지금 기술 영향 평가를 지난주에 그 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용어가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전부 다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항만은 미안하지만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스마트 항만, 스마트 선박 다 스마트가 들어가요. 스마트가 제일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를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스마트 하는데 과연 스마트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놓고 하면서 마스 정의를 잠정적으로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지금 영어로 써 있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of varying degree can operate independent of human interaction 이렇게 했어요. 인간하고 인터랙션에 독립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이미 덴마크나 미국에서 제출된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서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70% 80%다 포함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논의가 됐다는 거죠. 이거 자체 정의 자체도. 그리고 지금 임시 지침서가 나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지침서가 나와요. 올해 12월 달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예타 아니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저도 IMO 회의를 가지만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예산에서 제가 가는 거예요. 이거 돈 줘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에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왔고 우리 전영훈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연속성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우리나라 국력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준화 작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매일 보던 그 친구들이면 훨씬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한 번씩 보는 친구들면 어렵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표를 가지고 어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냐 이걸 정의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는데 하루 반 걸렸습니다. 요 두 개 정하는데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달라붙어서 밤 11시까지 막 달라붙어서 날 새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포함시키려고. 처음에 전에도 제가 발표할 때 얘기했지만은 마스라고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마스만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마스만 갖고 안 되는 거. 그 주변에 해당되는 것들. 항만도 연계가 돼 있고요. 또 운영 서비스도 항리에 들어왔을 때, 항 밖에 있을 때 저걸 기자재 관련된 거, 또 서비스 관련된 거 다 들어가니까 이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안을 해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조선도 포함시킬 수 있고 해운도, 항만도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류까지. 오퍼레이션이라는 말 자체. 그거를 설득을 해서 왜 자기들은 마스에 대한 것들을 이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를 한 그런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은 성급에서도 그거 과거에 그 프레임을 잡아서 연구한 연구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가이드라인 정도, 뭐 쉽게 아주 심플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12월 달에 문서가 제출이 돼서 그 우리나라 표준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예, 이 엑서사이즈를 넣은 것 자체가 레귤레터리 스코핑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00% 다 맞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경우 예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레벨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레벨 하나 갖고 아이악스에서 레벨 4인 풀리 오토메이션 갖고 했는데 IMO에 나와 있는 규정을 레귤레터리를 해봤어요. 스코핑을 해봤어요. 16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여기서 우리가 스코핑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는 엑서사이즈를 띄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좁혀가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스코핑하면 네가 100% 맞을 수 있어? 네가 그 분류를 작업을 한 사람이 100%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컴플리션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해보자. 엑서사이즈를 해보고 그거를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고쳐자 가자. 그런 의미에서 엑서사이즈를 넣은 겁니다. 질문하셔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 선상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다 선언에 대해서도 선상에서 선박에 대한 지정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일단 요 마스에 대한 정의에서 선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기타 회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했고요. 이게 제일 이제 자율도 그 디그리 오브 오토노미 해서 1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 장비가 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것. 지금 현재 오토메이션 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박에. 지금 현재 상태를 1단계로 보는 겁니다. 완전히 매뉴얼로 하는 거 그거는 0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자율화한 선박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단계로 해놨죠. 그 5단계 중에 1단계는 빼고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유럽에 가면 그라운드 플로어 있죠. 그죠? 그거 빼고 1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베이스는 그거는 다 갖췄다고 보고 1단계가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선원이 승선을 하는 거. 원격으로 제어되는 거. 시스템 고장일 때, 이머전시일 때 선원이 직접 수리하는 거. 이게 2단계고요. 3단계는 선원이 아예 승선을 안 합니다. 3단계가.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되고 이제 스탠바이 시스템 되는 거. 이게 3단계고요. 4단계는 완전 자율화 선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다 4명 이렇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컨셉 자체를. 우리도 노르웨이나 그쪽에 유럽 쪽에 있는 컨셉을 갖고 와서 그 드라프트를 하고 예타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게 자체.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IMO의 MSC에서 레귤레터리 스코핑 엑서사이즈 작업을 해야 되는 솔라스에 관한 규정, 안전에 관한 규정은 이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스코핑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선박 관리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기자재가 들어가느냐, 그 내비게이셔널 그 우리 시스템, 이퀴먼트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요거를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고요. 지금 뭔 작업을 하고 있냐면 통신작업반에서요. 이 디그리 요거에 대해서 솔라스 3장, 솔라스 또 그 5장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해도 19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그 내비게이션 이퀴먼트 시스템 거기 보니까 액디스도 들어가 있고 레이더도 들어가 있고 항해 장비들 다 들어가서 이거 했는데요. 1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작게 써도. 그거를 다 이거는 2단계다. 마스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제출을 해서 7월 6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만큼 앞서가는 거예요. IMO 작업 자체는 벌써.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싸우고 뭘 해서 규정을 집어넣고 우리 컨셉을 집어넣는 거는 그래도 조금 그 여러 사람이 잠 안 자고 고생하면 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굳어질 버리면 그거 바꾸는 거는 법 한 번 바꾸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R&D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R&D 개발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그 컨셉은 안 그렸죠. 개발하면 나는 개발로 끝나. 개발로 끝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시장에 상용화시키고 그거를 사업화시켜서 국가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생각은 안 했다는 얘기죠. R&D는 R&D로 끝난 거예요. 왜? 국가 자금이니까. 회수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갔는데 다행히 이번 R&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4, 5, 6에는 6번이 법제도
교육,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국제 협력까지 다 포함시켜서 R&D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통신 작업반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핀란드는 통신 작업반 의장을 하면서 벌써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워킹그룹 의장이 그 스웨덴 분인데요. 교통부의 과장님이세요. 그분이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게 와서 오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각 국가에서 173개국에서 주장하는 것들 다 들어주면서 그걸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는데 관심은 많다고 하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R&D에만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퍼블릭 컨트리뷰션이라든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고요. 솔라스 레귤레이션 3장에 그 17-1, 5장에 레귤레이션 5에 19-2, 선박용 항해 설비 시스템, 또 3장에 제공되는 정보 보건성 로드라인 이런 것들을 다 아까 얘기한 그 디그리 오브 오토노미에다 다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마스 논의에서 없는 겁니다. 레벨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인터링 가이드라인을 테스트 베드에서 쓸 인터링 가이드라인을 12월 달까지 각자 각 나라에서 제안을 하라고 오픈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서를 안 내면 대한민국은 테스트 베드라든지 배를 만들어서 시운전하고 시험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쪽에서 표준 다 만든 거 우리는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 표준, 걔네들 장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요. 이런 부분요. 그러니까 문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산업계에 이렇게 많이 그려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형태로 이제 전문가들 풀을 구성을 해서 이 자유운항 선박에 대해서 뭐 포럼도 있고 뭐 여러 그 각 기관에서 디자인을 엄청 좋게 계획들을 많이 그 의욕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료를 오픈을 안 해요.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하니까 적어도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그 국제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아야 우리나라 정보를 거기다가 그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가대표로 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제공을 안 합니다.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잘 됐으면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렇게 갈 겁니다. 레귤레터리 마스 코드가 나왔어요. 벌써 마스 코드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드라프트 된 거 이름이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귤레터리 스코핑 엑서사이즈가 되고요. 요거 맞춰서 임시 지침이 만들어지면 이 기술 표준들이 각각에 대해서 표준들이 다 나올 거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무인화, 뭐 이제 언맨드십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그 레니즈라고 하는 그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그 세계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것 따르면 2023년도에 우리가 자유운항 선박이 166조의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2035년에는 8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운, 항만, 조선 뭐 다 포함시켜서 2035년에 한 8천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8천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국가적인 어떤 정책, 지원. 저도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법이라든지 정책이 어떻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건가의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R&D 개발해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거에 법적으로도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면은 선박 그 친환경 선박법 아직도 통과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은 게 친환경 선박법입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경제부처입니다. 경제부처.
근데 산업부에 밀려서 아니면 산업부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협력을 안 해줘서 못 통과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항부터 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법적인 거,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